오늘 이 시간에는 신경학적 검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학적 검사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환자와 대화를 통해서 환자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히스토리 테이킹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환자의 멘탈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뇌신경의 기능 검사, 그 다음에 운동신경계의 기능 검사, 그 다음 감각신경계의 기능 검사, 그리고 서 있거나 또 걷는 행동이 정상인지 혹은 비정상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검사 방법이 있겠습니다. 먼저 히스토리 테이킹입니다. 환자와 면담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환자가 신경계의 질환을 가지고 있는가? 두 번째, 병변의 위치는 어디인가? 세 번째, 질환의 병태 생리는 무엇인가? 네 번째, 병력 청취 후 의심되는 감별 진단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외에도 환자가 지금 현재 주로 호소하고 있는 어떤 증상, 그다음에 병력에 대해서도 파악을 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다음 환자가 과거에 어떤 질병을 앓았었는지 과거력, 가족에서 어떤 질병이 있는지 가족력, 그리고 그 환자가 속해 있는 사회, 지역 사회에서의 어떤 특징적인 질환이 있는지에 대한 사회력, 이런 것들도 다 파악이 가능해야 하고요. 그 다음 계통적 문진과 신경과적 증상의 문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증상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신 상태를 검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한 가지로 KMMSE라고 해서 코리안 버전 오브 미니 멘탈 스테이트 이그잼 이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KMMSE 방법은 환자와 서로 상호간의 대화를 통해서 어떤 질문을 던졌을 때 제대로 대답하는지를 평가해서 그 점수를 합해서 그 환자의 정신 상태가 현재 어떠한지를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진압력, 시간에 대한 건데요. 환자에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올해가 몇 년이죠? 지금 몇 월인가요? 오늘 며칠인지 혹시 아세요? 오늘 요일은 어떤지, 계절은 어떤지, 이렇게 시간에 대한 걸 물어봐서 각각 질문에 대해서 1점씩 해서 만점이 이제 5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 또 진압력 이제 장소인데요. 뭐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 아니면 최근에 무슨 뭐 어떤 이벤트가 있었던 나라, 이런 거에 대한 질문, 그 다음에 어떤 시, 도에 대한 지역적인 어떤 장소에 대한 질문, 그다음에 현재 우리가 있는 곳이 무엇 하는 곳이냐, 아니면 어떠한 뭐 일이 있었는데 그게 어떤 뭐 하는 곳이냐, 아니면 현재 장소명은 뭐 어디냐, 뭐 병원이냐, 학교냐,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고, 현재 지금 환자가 몇 층에 계시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합쳐서 5점 만점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기억을 등록을 하는 건데, 이거는 한 세 가지 정도의 단어를 이야기를 하고 따라서 이야기를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행기, 연필, 소나무 한번 얘기해 보세요 했을 때 똑같이 비행기, 연필, 소나무라고 얘기가 되면 이제 3점을 따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게 나오네요. 주의를 집중하고 계산하는 거. 그래서 100에서 7을 빼면 얼마일까요? 거기서 다시 7을 빼면요. 또 7을 빼면요. 또 7을 빼면요. 해서 5번 정도 반복을 해서 5점 만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아까 그 등록했던 기억을 회상하는 거죠. 환자분 좀 전에 제가 세 가지 단어를 말씀드렸는데 그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해서 비행기, 연필, 소나무를 그대로 얘기를 다 하면 이제 3점 만점을 따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 언어 및 시공간 구성이라고 해서 이제 9점 점수가 좀 배점이 크죠. 그래서 어떤 특정 뭐 물건의 이름을 이게 물어보는 거죠. 뭐 연필인가요? 뭐 여기는 뭐 컴퓨터인가요? 그다음에 명령 시행. 자, 뭐, 얼굴 한번 이렇게 표정을 한번 어떻게 지어 보시겠어요? 손가락으로 뭘 해보시겠어요? 이런 거 명령을 해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어떤 얘기를 하면 따라서 말을 하는지, 그 다음 어떤 물체, 시계는 동그란가요? 어떤가요? 이렇게 물체 모양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써져 있는 글이 있으면 글을 읽거나 혹은 글을 쓰거나 하는 거. 그래서 이 만점이 9점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총점을 냈을 때 24점 이상이면은 정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20점에서 23점이면 뭔가 조금 의심을 해볼 수도 있고, 그리고 15점에서 19점은 경증 치매를 의심해 볼 수 있고, 14점보다 더 낮은 경우에는 중증 치매인가 하는 걸 의심을 해볼 수도 있고요. 물론 이 KMMSE 자체가 최종 진단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은 아니고, 먼저 이제 좀 선별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고요. 이 검사를 통해서 추가 검사를 해야 될지, 뭐 추가 검사가 필요가 없을지, 만약에 추가 검사를 한다면 어떤 검사를 해야 될지 이런 거를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히스토리 테이킹과 이제 정신 상태를 검사하고 나면 그 다음은 뇌신경 검사, 그 다음 모터 시스템, 운동신경계 검사, 그 다음 감각, 센서리 시스템의 검사, 그 다음 서 있거나 보행하는 것을 통해서 검사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뇌신경의 신경학적 검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뇌신경입니다. 첫 번째 뇌신경은 후각신경입니다. 후각신경은 이제 아무래도 냄새 나는 물건을 통해서 그 기능을 검사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한쪽 콧구멍을 막고 한쪽씩 번갈아 가면서 커피와 같은 어떤 냄새가 나는 특정한 냄새가 나는 물건을 이용해서 그 기능을 검사할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일측성 뇌병변으로는 후각 손실이 오지 않는다. 하지만 이제 일측성 후각 장애의 경우 한쪽만 냄새가 이렇게 못 맡게 되는 장애의 경우에는 한쪽의 올팩토리 트랙의 병변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후각 손실의 원인은 트라우마, 외상이다 라고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는 다음 슬라이드의 동영상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e'll start with the cranial nerves. The first one is the olfactory nerve, which assesses sense of smell. In order to do this, you need stimuli that are not visible to the patient and should not be noxious or irritating, as that would actually stimulate the trigeminal nerve. The patient is asked to close their eyes and occlude one nostril. I put a scent under your nose here, sniff it. And what did you smell? Cinnamon. That's correct. Okay. Close your eyes again, occlude the opposite nostril, and take a sniff. Do you recognize that? Kitchen spices. A kitchen spice. Yes. That's right, and in fact, it's cloves. But many people, just like Andrika, who clearly doesn't spend enough time in the kitchen, couldn't identify that as cloves. So as long as they can perceive the odor and give you an appropriate answer, that's sufficient. 다음은 두 번째로 시각신경의 기능 검사입니다. 시각신경은 여러분들이 건강검진이나 이런 거 할 때 한 번씩들은 했던 경험이 있을 텐데요. 이제 화면 왼쪽에 보이는 리어카드 아니면 오른쪽에 있는 스넬른 차트와 같은 걸 활용을 해서 얼마나 이 물체들이 잘 보이는지를 검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시각신경의 기능 검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시력 검사와는 좀 다르죠. 시력 검사는 물체가 얼마나 잘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뭐 근시냐, 원시냐, 혹은 뭐 난시냐 이런 걸 판정을 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시력 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시각신경, 뇌신경, 두 번째 뇌신경인 시각신경이 제대로 일을 하느냐 못하냐를 판가름하는 거기 때문에 물체를 제대로 볼 수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만약에 안경을 껴야 될 정도로 시력이 안 좋은 친구인데 안경이나 이런 걸 못 챙겨갔을 경우에는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핀홀을 만들어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핀홀을 만들어 놓으면 초점을 맞추기가 굉장히 쉬워지기 때문에 시력이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이런 도구를 활용을 하게 되면 물체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체가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 해서 시각신경, 두 번째 뇌신경인 시각신경이 제대로 일을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를 판단하는 게 중요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For the assessment of visual acuity, you can either use a distance or Snellen chart, which is used at either 10 or 20 feet, or a near card. This is the near card, and it is used at 14 inches. The patient is asked to occlude one eye. Cover your left eye, please, Andrika. Okay. And she could either do this with a rod, such as she is using here, or she could use her hand. When the patient uses their hand, instruct them not to apply pressure against the eyeball. Can you read the bottom line? 4, 2, 6, 7, 3, 9. And she got all the numbers correct. Had Andrika been an older individual who was using the near card and needed near glasses and had not brought them with her, we could correct her vision by using a pinhole. And these can either be purchased, such as this item, or you can actually make one by using exposed X-ray film and putting holes in it. The technique would be the same. One eye would be occluded. Cover your left eye. You may want to use your left hand. Good. And put the pinholes in front of your right eye
And again, the individual is asked to read the smallest line of font that they can. 4, 2, 6, 7, 3, 9. Correct. It's even worth asking the patient if that made a difference for them, because in fact, if they do correct with the pinhole, that will only correct for a refractive error and not for a disorder of the retina or optic nerve. And if they got a lot better with the pinhole, they should be advised to see an ophthalmologist or an optometrist and obtain reading lenses.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 시각신경의 기능을 검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야가 있으면 왼쪽 눈하고 오른쪽 눈이 있는데 이 가운데 양쪽이 겹치는 데를 센트럴 비주얼 필드라고 부르고 그 외 나머지를 페리페럴 비주얼 필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환자가 혹은 그 검사를 받는 사람이 시각신경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검사하기 위해서는 이 센트럴 비주얼 필드 그리고 페리페럴 비주얼 필드 두 가지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도구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자신이 시각신경이 정상이라는 가정 하에서 그러니까 검사를 하는 사람은 시각신경이 정상이라는 걸 미리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서로 마주보고 한쪽 눈을 가린 채로 서로 눈동자를 마주친 상태에서 손가락을 이렇게 깜빡깜빡 한다든지 어떤 색깔이 있는 물체를 쓴다든지 해서 센트럴 비주얼 필드와 페리페럴 비주얼 필드가 제대로 형성이 되어 있는지 범위가 적당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검사할 거는 맹점입니다. 맹점, 블라인드 스팟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눈 안에 있는 망막에는 그 시신경이 없는 부위가 있습니다. 시신경이 없는 부위라고 하면 그 망막에 있는 시신경들의 엑손들이 모여서 빠져나가는 옵틱 디스크를 이루는 그 부위가 되겠는데요. 거기는 여러 가지 그 파이버, 엑손들은 많지만 정작 그 물체를 바라볼 때 필요한 그 시각신경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없는 빈 부위에 물체가 맺힌 곳은 우리가 보지를 못하죠. 그래서 그런 데를 맹점, 블라인드 스팟이라고 하는데 인터넷 같은 데서 이렇게 이미지 검색을 해보시면 이 화면에 보시는 이런 그림을 이제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 눈을 가리고 뭐 플러스 또 혹은 이 동그라미를 이렇게 바라본 다음에 천천히 가까이 갔다가 한쪽 눈을 가린 채로요. 천천히 갔다가 뒤로 갔다가 하시다 보면 이 물체를 단 이렇게 왔다 갔다 번갈아가면서 보면 안 되겠죠. 시야는 내가 보는 거는 플러스든지 동그라미든지 하나 이렇게 고정을 해야 될 거고요. 고정한 채로 가까이 다가가거나 멀리 이렇게 멀어지게 될 때 반대쪽에 있는 물체가 어느 순간 안 보이게 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바로 그 물체가 그 사람 시야의 맹점, 블라인드 스팟에 들어갔다고 할 수 있는 거겠죠. The next assessment is of the visual fields, and this can be done by confrontation, first each eye alone. There are three different methods I will demonstrate for the peripheral fields. One is confrontation with wiggling fingers, the other is by counting fingers in each quadrant, and the final one is with the use of a white pin. The approach is similar, using all three stimuli. You stand approximately 1 meter from the patient, or if you were both sitting, you want to be such that your eyes line up. The patient is instructed to cover one eye, and you cover the opposite eye. Andrika, please tell me when you see a finger wiggling.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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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llent. We can do the same thing with finger counting, and I'm going to show you either 2 fingers or 1 finger. And you tell me how many fingers you see. Cover your right eye. Look at this eye. How many fingers? 2. 1. 1. 2. 1. And clearly Andrika is getting all the stimuli correct. The final way is with a white pin. Again, cover your right eye. And tell me when you see this head of the white pin as white. And it'll be moving as well. Say now as soon as you see it.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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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cheated, you looked at it. Okay, keep looking at my eye, please. Now. And just as in this example, sometimes you have to remind the patient to maintain fixation on your eye. We can also assess central vision with use of a red stimulus. And to assess central vision, you need a colored object, and so a red pin serves you very well.
Here you're really looking at the 15 degrees or so of the vertical and central meridians. The lines, as if you assume that that is central vision. Cover this eye. Look at this eye. And Andrika, I want you to tell me when you see the pin as red. Say now as soon as you see Now. red. How about up here? Do you see the pin? Is it red? No. What color is it? It's black. Tell me as soon as you see it as red. Now. Keep looking at my eye. Now. Keep looking at my eye. Now. And you can see that when assessing central vision, in fact, the visual field is much smaller than it was for the peripheral fields. Finally, using the red pin, you can assess the blind spot. And most people aren't even aware that they have one. This is done by, again, asking the patient to close one eye. And the blind spot is located about 15 degrees off the vertical meridian, just usually a little bit below the horizontal. You line up your eye against the patient's eye. Andrika, I'm going to ask you to look at the red pin and tell me when its head disappears. Okay. Okay, sorry, you're going to look at my eye, rather. Do you see the head of the pin? Tell me when the head disappears. Now. Okay, so I have to move my head just a little bit, and once I've done so, the head has disappeared for me as well. Tell me when the head reappears. Now. Gone? Yes. Tell me when it reappears. Now. Gone? Yes. Tell me when it reappears. Now. Gone? Yes. Tell me when it reappears. Now. Okay, gone? Yes. And you can see that there was a spot, known as the blind spot, where Andrika was unable to see the pin. When testing the visual fields in a patient, you assume that your own visual fields are normal. 다음 또 시각신경의 기능을 혹은 뭐 그 시각신경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를 검사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옵살모스코프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옵살모스코프는 뭐 그냥 눈 망막을 이렇게 보는 방법이죠. 그래서 방을 좀 어둡게 불을 어둡게 하고 나서 이 검안경을 가지고 옵살모스코프를 가지고 그 사람의 망막에 있는 혈관이나 신경분포 이런 거를 살펴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검안경을 사용해서 그 망막을 살펴보면 이렇게 화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망막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혈관들이 아주 이렇게 건강하게 잘 퍼져 있는 게 보이고요. 이쪽은 코 쪽, 이쪽은 이제 축두엽, 그러니까 바깥쪽이 되겠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포비아라고 불리는 중심와 혹은 황반이라고 불리는 좀 민감하게 물체를, 사물을 볼 수 있는 부위가 있고요. 여기가 이제 옵틱 너브의 헤드가 있는 부위죠. 그래서 여기가 시신경이 별로 없고 그 엑선들이 많이 모여 있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 블라인드 스팟, 맹점을 형성하는 부위가 되겠습니다. The third part of assessing the optic nerve is fundoscopy. This is performed using an ophthalmoscope. The lights are dimmed, and the patient is instructed to look off into the distance. This keeps their pupils larger, as they're not accommodating and decreasing their pupillary size, and also is less irritating to the patient. Keep looking off into the distance, Andrika. Do not look at the light. Approach laterally and observe the retina and the optic nerve. This is then repeated on the opposite side, again coming in laterally. 우리는 밝은 데 나가면 빛의 양이 아주 많은데도 물체를 잘 볼 수가 있고, 또 어두운 데 가면 뭐 아주 깜깜한 데 가면 안 보이겠지만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 적당히 깜깜한 데 가도 물체를 잘 살펴볼 수가 있죠. 그게 가능한 이유는 바로 이 두 번째 뇌신경인 시각신경이 동공반사, 퓨필러리 라이트 리플렉스, 퓨필러리 리플렉스를 이 시각신경이 조절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밝은 데로 가면 눈동자가 작아져서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줄여주고, 어두운 데로 가면 눈동자가 커져서 다시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늘림으로 해서 물질을 좀 더 잘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반사가 나타나는데, 흔히 여러분 핸드폰에 있는 불빛 가지고도 검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는 양측성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오른쪽 혹은 왼쪽 한쪽 눈만 자극을 줘도 반대쪽 눈에서도 그 반사가 나타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pupillary light reflex is also partly from the optic nerve. It supplies the afferent limb, whereas the oculomotor nerve supplies the efferent limb. And the pupils are assessed in a dim light. Before you actually do the pupillary light reflex, you may want to actually inspect the pupils. First, observe the pupils. Pupils should be round, regular, and equal. Typically, they are between 3 and 5 millimeters in size in a normal individual. Also observe the position of the lid. If the lid covers part or all of the pupil with the patient looking straight ahead, ptosis or lid droop is present. Enrica's eyes are perfectly symmetrical. So we assess the pupillary light response by shining a bright light in the eyes, and we would dim the lights. And the pupillary response is assessed by shining a light in one eye. Observe, as I shine in the right eye constricts. That is the direct response. Now observe Enrica's left eye as I shine the light in the right eye. That is the consensual response. That is the opposite eye reacting in response. Finally, you should test the swinging flashlight test by shining the eye first in the right, then in the left, and back and forth, and observing the eyes consistently constricting bilaterally. We also assess for the near response by having the patient accommodate. This is accomplished by asking Enrica to look into the distance and then look at the tip of her nose. Please look off into the distance and follow this item as it approaches your face. And we can see that not only do Enrica's eyes converge, but her pupils also constrict. If the patient has any difficulty following that command, you could ask them to follow their own thumb. Look at your thumb over here. Now bring it towards your nose and keep looking at it. Just bring it a little higher. And down to your nose. Excellent. 다음은 3번, 4번, 6번 뇌신경입니다. 3번 눈돌림 신경, 4번 도르래 신경, 6번 갓돌림 신경입니다. 이 3번, 4번, 6번 뇌신경은 하는 역할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눈꺼풀, 우리 눈꺼풀이 내려오지 않도록 잘 이렇게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어떤 질병에 걸리거나 어떤 대사성 이상이 오거나 기타 뭐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여기 신경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 눈꺼풀이 툭 내려오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걸 우리는 안검하수라고 부르죠. 그래서 안검하수가 나타날 수도 있고, 그 다음은 우리가 볼 때, 물체를 볼 때 안구를 조종을 할 수 있는 근육이 6개가 있네요. 그죠? 위아래, 좌우, 그 다음 경사근이 위아래 하나씩 있죠. 그래서 그 안구 운동, 눈동자가 잘 움직이게 해줄 수 있는 안구 운동도 요 뇌신경들이 조절을 해주고 있습니다. Next is the assessment of extraocular movements. When we assess for these, we're not only assessing the oculomotor nerve, but also the 4th or trochlear nerve and 6th abducens nerves. First, the patient is asked to direct their eyes to the right. Look to the right, please. To the left. Look up and look down. Then they are asked to follow a target as we assess their pursuit. Please follow this pen. Laterally to the left, laterally to the right, vertically up and vertically down. Then when looking to the left, vertically up and vertically down. And when looking to the right, vertically up and vertically down. That was pursuit. Now we assess saccadic eye movements, which are a quick eye movement. This is assessed by asking the patient to make a quick eye movement from one target to another. Enrica, look at my hand. Now look at the pen. Look at the hand. Look at the pen. Hand, pen. And to the opposite side, pen, hand, pen, hand, pen, hand. And vertically look up, look down. Up at the pen, down at the hand. Up at the pen, down at the hand. Finally, we can assess optokinetic nystagmus, which is assessed by using a stimulus that has stripes on it. This can either be an optokinetic drum, such as this, or a
piece of fabric or paper with colorful lines on it. The patient is asked to simply watch the drum rotate, or sometimes they're told to try and count the stripes. Watch the stripes, and you can see quick nystagmus eye movements. Now to the opposite direction. Okay, and we can do that vertically as well. Okay. First down. Try and watch just the center of the drum. Excellent. And vertically upwards. Watch the center of the drum. 다음 3차 신경입니다. 3차 신경은 영어로는 트리제미날 너브라고 부르고 다섯 번째 뇌신경입니다. 그래서 트리제미날 너브라는 단어의 뜻이 전에 잠깐 설명드렸지만 트리는 세 개란 뜻이죠. 트라이. 그 다음 제미날은 쌍둥이, 제미누스란 뜻입니다. 그래서 세 개의 분지의 그 신경이 오른쪽과 왼쪽 얼굴에 쌍둥이처럼 똑같이 있다. 그래서 트리제미날 너브라고 부르고요. 세 가지 분지라고 했으니까 상악, 그러니까 V1, V2, V3 세 개가 있겠죠. 그래서 화면 오른쪽 아래 보시는 그림처럼 각각의 영역을 담당하고 있고요. V1하고 V2의 경우에는 감각신경만 있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만지는 라이트 터치, 핀프릭, 그 다음 온도, 템퍼레처, 그 다음 각막 반사 이런 것들을 담당을 해주고 있고요. V3의 경우에는 감각신경도 있지만 운동신경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턱의 움직임 혹은 아래 턱의 어떤 감각, 지각 이런 것들도 다 담당을 해주고 있습니다. The next cranial nerve is the fifth, the trigeminal, and this has sensory, V1, V2, V3, and motor components, V3. It's important to recognize the territories of these sensory components. V1 involves a distribution around the forehead and on the side of the nose. V2 is mainly the cheek, and V3 the chin. Be careful when applying the stimulus not to touch the angle of the jaw, as that is outside the territory of the mandibular branch. Enrica, I'm going to touch you with this cotton ball. I want you to close your eyes, and every time you feel the stimulus, just say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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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that equal on both sides? Yes. And you can see it's good to vary the rhythm a little bit so the patient doesn't fall into a steady pattern of just saying yes when they anticipate the stimulus may arrive. 또 트리제미날 너브의 경우에는 우리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각막 반사적 코니얼 리플렉스를 일으키는 데도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을 이렇게 살펴보면 눈동자가 있는데 바깥쪽을 그 각막, 코니아라고 하고 흰자에 있는 바깥쪽을 공막, 스클레라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코니알 리플렉스, 코니아에 어떤 자극이 왔을 때 먼지가 오든지 바람이 불든지 어떤 자극이 왔을 때 눈을 깜빡이면서 안구를 보호해주는 반사가 유발되도록 해줍니다. Facial sensation can be assessed very objectively by performing the corneal reflex. The afferent limb of the reflex is V1, or the ophthalmic division of the trigeminal nerve. The efferent limb is through the seventh facial nerve. The stimulus is a cotton ball formed into a wisp, and the stimulus is applied to the cornea with a direct stimulus to the cornea, and the eyes are observed to see both a direct and a consensual response. When performing the corneal reflex, you have to explain to the patient what you're going to do. Enrica, I'm going to take this cotton ball and very gently touch your eye with it. Okay? What I want you to do is look off into the distance, and it's important when you do deliver the stimulus that you actually touch the cornea and not just the sclera, because it is the cornea that is the most sensitive. So look up and to the left. And I want you to watch both of Enrica's eyes as I do this. It's good to rest your hand on the face so that you're nice and steady and deliver a quick stimulus. And you can see that Enrica blinked on both sides. So there's a direct and a consensual response. 그 다음 3차 신경은 우리 이마, 얼굴, 아래턱에 있는 감각신경도 담당을 해준다 그랬죠. 그래서 감각은 온도 감각, 촉각,
뭐 통증 감각 이런 게 있을 텐데 촉각은 앞서서 이제 동영상에서 하시는 걸 봤고요. 이제 통각하고 온각입니다. 이 통각을 할 때는 하나 조심하실 거는 조금 날카로운 걸 쓰긴 쓰지만 상처가 나면 안 되겠죠. 다치면 안 되니까 다치지 않을 정도로 따끔할 정도 자극 줄 수 있는 물체를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온도 감각은 뭐 여러 가지 물체를 하실 수 있지만 나중에 청각 검사할 때 이 뒤에 화면에 보시는 소리굽새 튜닝 포크를 쓰게 되는데 요거에 만약에 있다면 요게 쐬니까 좀 차갑겠죠. 이 차가운 온도 자극을 줄 수 있는 도구로 활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Pain and temperature is assessed with a pin. The pin should be a disposable pin, or you can use a tongue blade that you've broken in half, but these should not be used from one patient to another. The patient is asked to close their eyes, and they are either touched with the sharp or the dull end. Enrica, please tell me, is this sharp or dull? Sha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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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ll. Sha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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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d that feel the same on the two sides? Yes. Now, temperature can be assessed by using the vibration fork, and this in ambient room temperature is usually quite cool. You can first test it against the back of your hand to ensure that it is cool. Its advantage over the pin is that the stimulus is a little more prolonged, and it's a little more consistent. With the pin, it's sometimes difficult to ensure precise delivery of the same intensity. So, Enrica, this is cold, yes? Yes. Okay. I'm just going to touch you with this on your face, and you tell me if it feels cold.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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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d that feel the same on the two sides? Yes. Now, had Enrica reported a problem with sensation, it is always easier for the patient to perceive a difference if you go from reduced sensation to stronger sensation. So you would start from the side of diminished temperature or pinprick and move to the opposite side. 그리고 3차 신경 중에 맨 마지막 아래턱 신경, 하악 신경이죠. V3의 경우에는 감각도 담당하지만 운동신경도 담당한다 그랬죠. 그래서 아래턱의 움직임, 좌우로 움직이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가하는 힘에 대해서 버틸 수 있거나 이런 것들도 이 트리제미널 너브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The motor mandibular branch is tested by jaw closure and opening. Ask the patient to clench their teeth and feel the temporalis and masseter muscles contracting. As well, ask the patient to open their mouth and then do so against resistance. Keep your mouth open, and the mouth should remain firmly opened and not deviate to either side. You can also test lateral movements. Enrica, move your mouth to the right against my hand with the jaw open, and to the left. And strength is normal. If there was weakness, the jaw would deviate to the side of weakness. The final aspect that can be done as part of the V3 is a reflex. It's known as the jaw jerk, and this is done by gently tapping on the jaw. So you want to explain to the patient, I'm going to tap on your jaw, and I'm going to put my fingers like this on your face. I want you to kind of let your mouth hang open. Support the jaw with your fingers. Enrica, I'm going to hit my finger. Just try and relax your jaw and let it hang. Deliver a downward blow with the reflex hammer. And in fact, Enrica doesn't really have a jaw jerk. You're seeing the stimulus being transmitted, but the jaw jerk, there'd be a bit of a delay and the jaw would come up. 네, 다음은 얼굴 신경, 페이셜 러브, 안면 신경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페이셜 러브의 기능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페이셜 러브는 하는 일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미각입니다. 미각, 맛을 느끼게 해주는 게 페이셜 러브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얼굴의 표정을 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얼굴이 웃는 표정, 화난 표정, 뭐 기타 여러 가지 표정들을 짓는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해주게 되는데 페이셜 러브가 뭐 문제가 생기면 얼굴 표정 짓는데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동시에 맛을 잘 못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구안화사라고 그러죠. 입 돌아간다는 거. 그게 이제 페이셜 러브의 그 마비가 오는 건데 그렇게 되면 맛도 잘 못 느끼게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먼저 맛 검사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aste to the anterior two-thirds of the tongue is subserved by the facial nerve. This can be tested by using a solution of either salty, bitter, sour, or sweet substances and applying it to the patient's tongue. When doing so, it is important that the patient's tongue be extended and the solution gently applied, and meanwhile hold the tongue so the patient cannot put it in their mouth. Enrica, keep your tongue out and point to how that tasted. That's correct. That was a salty solution. You can then assess a different solution by having the patient have a little sip of water in between to clear the stimulus. Please extend your tongue, and now with a separate stimulus. Now keep your tongue out and point, and that's correct. That was a sugary solution. The reason you don't want the patient to put their tongue back in their mouth is they may masticate and transfer the solution to the other side and therefore give you an incorrect response. 다음 얼굴 신경이 이제 얼굴의 표정을 짓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표정을 짓거나 눈을 꽉 감거나 이마를 이렇게 올리거나 뭐 휘파람을 불거나 하는 등의 그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확인을 통해서 이 얼굴 신경의 기능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We're going to move on to the seventh cranial nerve, which is the facial, and it subserves primarily muscles of facial expression. Important to just examine the patient, even while you're taking the history. Is the face symmetrical? Are there any abnormal involuntary movements? A lot of us have facial asymmetry, such as my crooked nose, so it's important not to overcall facial asymmetry until you've examined. So, for the muscles of facial expression, we ask the patient to wrinkle their forehead, close their eyes tightly. They should be able to bury their eyelids symmetrically. See if you can overcome that. You should not be able to. Ask them to put air in their cheeks, and you should not be able to release the air. Show the teeth. It's better to say show me your teeth than smile, because we really want to test this without emotionality being a component. Put your lips together tight and whistle. 다음으로 여덟 번째 뇌신경입니다. 여덟 번째 뇌신경인 속귀신경, 전정달팽이 신경이라고도 하죠. 이 속귀신경의 기능 검사인데 이게 소리를 듣는 거니까 아까 앞서서 잠깐 봤던 소리굽새 있죠. 튜닝포크 이걸 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속귀신경의 기능 검사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린네 테스트, 또 한 가지는 웨버 테스트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린네 테스트부터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 흔히 자기 목소리를 녹음을 해서 들으면 굉장히 이상하게 들리죠. 내 목소리가 아닌 것처럼 들리는데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소리를 듣는 게 크게 두 가지 경로로 듣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공기를 통해서 전도된 소리를 하나 듣고요. 또 하나는 얼굴에 있는 뼈이죠. 뼈가 울리면서 들리는 뼈 전도, 본 컨덕션에 의해서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흔히 내가 얘기를 할 때 자기의 목소리를 듣게 되는 경로는 이 뼈의 컨덕션, 본 컨덕션하고 그 다음 에어 컨덕션, 내 입에서 나온 소리가 내 귀로 들어가는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듣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소리랑 내가 무슨 얘기를 했을 때 이 얘기를 녹음해서 듣는 거랑은 달라지는 이유는 녹음해서 들을 때는 뼈 전도, 본 컨덕션에 의한 소리는 사라지고 에어 컨덕션 소리만 남기 때문에 서로 다르게 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에어 컨덕션하고 본 컨덕션 두 가지를 통해서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뭐가 더 민감하냐 하는 거를 검사해 보는 방법입니다. 정상적으로 건강할 때는 에어 컨덕션이 본 컨덕션보다 좀 더 민감하다 하는 그 검사인데
이 소리급새를 딱 쳐가지고 소리를 만드는 거죠. 근데 소리급새를 딱 쳐서 소리 만들 때는 진동도 같이 되겠죠. 그 진동이 되는 거를 그 소리급새의 뿌리 부분을 마스토이드 프로세스에다 대는 겁니다. 그러면은 보온 컨덕션에 의해서 소리를 들리게 되는 거죠. 귀 구멍 가까이가 아니니까, 뒤쪽에 있으니까 보온 컨덕션에 의해서 소리를 듣게 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떨리는 게, 울리는 게 이제 사라지면서 소리가 더 이상 안 들리게 되겠죠. 그거를 살짝 떼서 귀 앞으로 가져가 보면 소리가 들립니다. 그 얘긴즉슨 소리급새가 진동하는 게 끝난 게 아니라 여전히 떨리고 있었는데, 본 컨덕션, 뼈의 전도에 의해서는 소리가 안 들리더라. 한데 여전히 떨리고 있는 소리는 에어 컨덕션에 의해서는 들리고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경우는 에어 컨덕션이 본 컨덕션보다 좀 더 민감하더라 하는 것을 검사하는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웨버 테스트인데, 이 동영상에서도 설명이 나오는데, 웨버 테스트는 기억하실 때 W를 기억하면 되겠죠. W가 왼쪽 오른쪽이 대칭이잖아요. 그래서 소리급새를 딱 치고 머리 한가운데다가 딱 올려놓는 겁니다. 올려놓았을 때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소리가 비슷하게 잘 들리는지 하는 걸 검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The auditory or eighth cranial nerve is both auditory, that is hearing, and vestibular or balance. Hearing is assessed in the office by using a mask and whispering in one ear. Enrica, I'm going to whisper some numbers to you and you repeat them after me. Close your eyes, please. 3, 9, 2. 3, 9, 2. Correct. The reason for using the mask is a patient could have a severe conductive hearing loss or sensory neural hearing loss, and if you did not mask, they could be hearing it with the opposite ear and not be aware of that. This is repeated on the other side. We then test the René using the 512 Hertz tuning fork. Enrica, I'm going to put this on your bone, and I want you to tell me when you stop hearing it. Then I will put it in front of your ear, and you tell me if you still hear it, okay? So I apply this to her mastoid process. Do you hear that? Yes. Tell me when it stops. Okay. Do you still hear that? Yes. That is a normal response. Air conduction is greater than bone conduction. This should be repeated on the opposite ear. We next will test the Weber. For the Weber, the tuning fork is applied to the forehead. And the easy way to remember Weber versus René is think of Weber as a symmetrical letter with each component of the W representing one ear, and there's your tuning fork. Hopefully you'll never confuse Weber and René again. You ask the patient if they hear it in one ear, the other ear, or both ears equally. Enrico, where do you hear that? Both ears. Equally? Yes. Excellent. Sometimes the patient will actually tell you that they're not sure, and unless they clearly lateralize, the test is normal. I'll show you what happens if someone has a conductive hearing loss. Enrica, put your finger in your ear. Now tell me where you hear the tuning fork coming from. My right ear. So by putting her finger in her ear, Enrica has simulated a conductive hearing loss, and the Weber lateralizes to the affected side. The vestibular component of the auditory nerve is assessed when performing eye movements and observing for nystagmus, and also when testing balance. 다음 검사할 뇌신경은 9번째 뇌신경인 혀인두신경과 10번째 뇌신경인 미주신경입니다. 이 혀인두신경하고 미주신경은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게 하는 입이 움직이는, 혀가 움직이는 이런 거를 담당을 해주기도 하고, 또 음식을 삼키게 하는 연화 반응에도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질 반사가 제대로 나는지, 음식물들이 삼키는 게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그다음 환자에게 특정한 소리를 내게 했을 때 그 소리를 예를 들어 아 하는 소리 같은 걸 잘 내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The glossopharyngeal 9th and vagus 10th cranial nerves are assessed together. They are responsible for phonation and articulation and swallowing. They are assessed typically by doing a gag response. Have the patient relaxed and explain to them that you will be using a tongue depressor to hold their tongue down.
Andrika, I'd like you to open your mouth. I'm going to hold down your tongue with the tongue depressor and gently stimulate the back of your throat with this swab. Okay? This will probably stimulate a gag response. You're okay with that? That's fine. Open your mouth nice and wide. Say 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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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see the palate elevate, and when we stimulate, there's clearly a gag response. If you see the patient phonate very nicely and elevate their palate, there really is no reason to repeat this on the opposite side. However, if they had any complaints of swallowing, it would be important to do a more thorough assessment. Some patients may not have a gag response, and that is also normal. They should be asked if they could feel the stimulus as you stimulated the soft palate. As well, listen to the articulation. Palatal sounds can be assessed by a ka sound. Andrika, can you say ka, ka, ka? Ka, ka, ka. And guttural with a go sound. Say go, go, go. Go, go, go. As well, we heard Andrika with a sustained ah. Okay. 다음 11번째 뇌신경인 더부신경입니다. 액세서리 너브인데요. 얘는 이제 어깨 쪽에 이제 분질하고 있다 보니까 신경이 뭐 쉽게 말해서 죽는다고 하죠. 신경이 죽는다, 신경 분지가 사라진다, 뭐 어떤 기능이 좀 변화가 나타났다,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 신경이 이너베이션 돼 있는 분지돼 있는 부분의 근육량의 매스가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정 뭐 좌우가 비대칭하게 뭔가 근육량이 달라졌다. 그게 뭐 특별한 외상이나 다른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 신경 분지, 이너베이션의 문제가 아닌가라고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11번째 뇌신경인 더부신경에도 마찬가지로 이 어깨 쪽에 있는 근육량이나 혹은 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있는지, 뭐 고개가 이렇게 까딱하게 되어 있지 않는지 이런 걸 통해서 검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The next cranial nerve is the spinal accessory, and this supplies the sternocleidomastoid muscles and the trapezius. And so just inspect the patient, see if there's any obvious atrophy of the muscles, see if one shoulder is elevated higher than the other, which may be a clue. And then you assess these muscles by asking the patient to turn their head to the side. So just turn your head and you can see the sternocleidomastoid jump out at you. Do that again against my hand, hard as you can. And actually palpate the muscle belly as you're doing that. To the opposite side, same thing, push hard. Okay, good, and we can both see and feel her sternocleidomastoids. We can assess them both together by asking her to put her chin on her chest. And it's important when you do this, you're going to ask the patient to keep their head there. You're trying to resist, but keep your hand behind them. In case they had weakness, you wouldn't want their head to flop backwards, so it's important to be ready to protect. And then the trapezii, shrug up your shoulders, and we see them both come up to the same degree and at the same rate. And then do that against resistance. Push up your shoulders. Good. 다음은 12번째 뇌신경인 혀 및 신경입니다. 그래서 혀의 움직임 혹은 혀의 저항 이런 걸 관찰을 통해서 이 신경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검사해 볼 수 있겠습니다. The final cranial nerve is the 12th, or hypoglossal, which is the muscles to the tongue. Open your mouth. Just try and let your tongue relax. And Andrika actually relaxes her tongue very well. In fact, people tend to overcall fasciculations, which are little worm-like movements of the tongue. In most patients, it's difficult to relax the tongue in the floor of the mouth, and especially if you don't ask them to relax it that way, but say stick out your tongue. Nope, just straight out and relax it. Try and hold it there. If we look now, in fact, there are little movements which may be miscalled as fasciculation. So the tongue is a difficult muscle to relax. If there's no atrophy, chances are there are no fasciculations. All right, stick out your tongue. A little bit more. Okay. And the tongue should not protrude to one side or the other. We can test its strength by pushing against the cheek. Put it in. Push against the cheek. And the other side. Good. The other way you can do this is stick your tongue out a bit, a little bit more, push it against the tongue depressor, and the other way. That's just another way instead of pushing into the cheek. Some feel it's more reliable because you can actually see the tongue as it's performing those actions. If the tongue is weak, it tends to protrude to the side of weakness. If you had a patient who had facial weakness, and so they had a droopy face, it would be important to support the face as they protrude their tongue, because otherwise you may be fooled into thinking there's tongue weakness when it's in fact the facial weakness that makes the tongue appear if it's weak.
다음으로 운동신경계의 신경학적 검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학적 검사 중에서 그 운동신경계 검사는 다음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motor examination consists of 7 components. 1. Abnormal involuntary movements. 2. Posture. 3. Muscle bulk. 4. Tone. 5. Power. 6. Coordination. And 7. Deep tendon reflexes. 첫 번째로 이제 involuntary movement, 불수의적인 움직임이 있느냐, 뭐 계속 이렇게 까딱까딱하면서 움직인다든지 뭐 그런 게 되겠죠. 그다음 posture, 자세는 어떠냐, 똑바로 서 있느냐, 삐뚤하냐, 뭐 이런 걸 살펴볼 수 있고, 또 하나는 muscle bulk, 근육량이 적당하냐 이런 걸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When assessing for abnormal involuntary movements, these are often looked for during the history, but also during the physical examination. A good way to remember these is think anatomically. An abnormal involuntary movement may be a focal seizure originating in motor cortex, or could be a fasciculation seen in a small muscle coming all the way down to anterior horn cell in the spinal cord. Unless you observe for these carefully, they could be missed. Look at posture. Andrika has good posture, but that's not what posture is really all about when we talk neurologically. We think of perhaps the hemiparetic posture, the patient who's had a stroke and has a hemiparetic posture. A patient who's in coma or has depressed level of consciousness may have decorticate or decerebrate rigidity, and there may be other abnormal involuntary movements. Look at muscle bulk. Compare side to side. It's important that the patient be adequately exposed in order that you can assess for this. Bear in mind, if the patient has an occupation that may allow buildup of muscles on one side, this could affect the assessment of bulk. For instance, if Andrika was a professional tennis player, which you're not, right? She may have much more developed forearms on the side that she swings with. Although we sometimes measure muscle bulk if we suspect a difference, usually it is visibly apparent if there is a difference in bulk. 다음으로 근육 움직임의 톤입니다. 톤도 이제 힘, 파워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그것과 조금 다른 거죠. 그래서 톤에는 크게 경직과 경축, 스페스티시티하고 리지디티 두 가지를 검사할 수가 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경직이라고 하는 거는 이 화면에 보이는 이 칼 있죠. 이 칼처럼 처음에 칼날을 뺄 때하고 끝까지 다 폈을 때 처음에 힘들다가 나중에 탁 하고 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타나는 팔이나 다리가 이렇게 펴질 때 이렇게 칼처럼 갑자기 탁 처음에는 되게 어렵지만 나중에 팍 이렇게 펴지는 거 이런 거를 경직이라고 하고요. 보통은 상위 중추의 모터 뉴런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경직이 많이 나타난다고 하고 그 다음 리지디티 경축의 경우에는 동영상을 보시다 보면 레드 파이프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납파이프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꾸준하게 딱딱한 겁니다. 이렇게 팔을 펼 때나 팔을 굽힐 때, 다리를 펼 때나 다리를 굽힐 때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하게 이렇게 힘든 거, 예, 그런 게 이제 리지디티라고 부르고 뭐 파킨슨병 같은 거 환자에서 많이 관찰이 된다고 합니다. 또 하나 특이한 거는 그 경축, 리지디티는 리지디티인데 평상시 때는 안 나타나다가 딴 일을 시켰을 때 예를 들어서 오른팔을 검사하는데 왼쪽 팔을 딴 걸 움직임을 시키는 거예요. 그때만 움직이기 시켰더니 리지디티가 나타난다. 이런 것들을 액티베이티드 리지디티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When assessing for tone, we are looking for abnormalities such as spasticity or rigidity. Spasticity is defined as a velocity-dependent increase in tone, and often we're taught to think of a clasp knife. That is a small army knife that one is trying to open and suddenly it gives. It's the same phenomenon if you see a patient with spasticity, so you have to do a quick movement, such as a quick supination of the forearm, and see if there's a catch. Or this can be assessed by a quick extension movement of the arm, or in the leg, a quick flexion of the leg. If one is assessing for rigidity, rigidity often is thought of as a lead pipe,
because it is not velocity dependent, and just like lead is a soft metal and will felt to be equally rigid no matter how quickly you move the pipe, it's the same when assessing for rigidity. When you assess for rigidity, you move the limb through a slow motion, and this can be done at the wrists, where in an abnormal state, such as a patient with Parkinson's disease, you might feel a cogwheeling or a ratchety quality as the patient moves, as a patient has their limb moved. You can sometimes bring that out by having the patient move the opposite limb, and that is called activated rigidity. Andrika, please move your arm up and down. And as I do that, there is no increase in her tone, but had she Parkinson's disease or another extrapyramidal disorder, I may feel a ratchety quality. Thank you. You can also assess rigidity at the elbow by moving the elbow back and forth slowly, and again, it may feel rigidity like a lead pipe, or you can assess tone in the neck by gently rotating or back and forth. Assessment of tone in the lower extremities is best done by having the patient lie down. They're much more likely to be relaxed. Gently roll the leg, ensure that the patient is relaxed, and then advise them that you're suddenly going to be moving their leg. When you assess for spasticity, you suddenly pull the knee up in the air and see if there is any evidence of spasm or spastic catch. Andrika, I'm just going to pull your leg, so let it be nice and relaxed. And as you can see, her leg moves normally, nor did I feel any spastic catch. To assess for rigidity, you would move the leg at the knee, extending and flexing, and ensuring that there is no increase in tone, and there is not. 네, 이제 앞서서 본 거는 이제 톤이죠. 톤인데 이번에는 진짜 파워, 힘입니다. 힘. 그래서 메디컬 리서치 카운슬 MRC 스케일이란 게 있는데 그레이드가 0번부터 5번까지 있네요. 5번이 정상이 되는 거고 0번은 아예 아무런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뭐 1번 뭐 그냥 이렇게 움직이는 거 2번, 3번, 4번 쭉 있는데 뭐 4번 같은 걸 보면 액티브하게 무브먼트 한다.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죠. Against gravity and resistance. gravity라는 건 중력이니까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팔을 위로 올리는 거. 그죠? 팔을 위로 올릴 수 있으면 그레이드 3까지는 되는 거고 팔을 위로 올리면서 누군가 뭐 이렇게 눌렀을 때 그거에 저항해서 그 저항을 이겨서 올릴 수 있는 걸 그레이드 4라고 하고 그거보다 더 자유롭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를 그레이드 5라고 이렇게 측정할 수 있겠습니다. When assessing power in a patient with no neurological complaints, typically we do a screening assessment where we start proximally, that is closer to the body, and move distally, that is further from the body. We assess one side and compare it to the other side. Today, I'm just going to show you the examination on one side. We start with the deltoid muscle. Andrika, bring your muscles up. Keep that up as strong as you can. All right, pull towards you. And it's a good idea to feel the muscle belly as the muscle contracts. Straighten your arm. Okay, pull up in this position towards you. Good. All right, pull your wrist back. Keep it there strong. Wrist extensors, wrist flexors, okay, and bring your hand in towards you and out towards me. Just slide your hand over towards me. Good. Fingers straight up like this. Don't let me push them down. And curl your fingers. Relax a minute. Curl them now. Okay, turn your hand over. Push this finger against my finger, strong as you can, and the little finger out, strong as you can. Turn your hand over, pull your thumb towards your nose. Okay, put it down against your hand, keep it straight, don't let me lift it up, and stick it out like you want to hitchhike. And that's a good screen of all the muscles. When we grade the muscles, we use the Medical Research Council grading scale, known as the MRC scale. On that scale, 0 is no movement at all. 1 is a flicker of movement. 2 is a movement if gravity is eliminated. 3 means the patient can just overcome gravity, but if I apply any resistance, the arm could not maintain itself. 4 is movement possible with resistance.
So if I apply some resistance, there is ability to maintain it, but it's not full strength. Because there's quite a wide spectrum of 4, we divide it up into 4 minus, which is effort with mild resistance, effort with some resistance, and effort with moderate resistance, but not quite normal. 5 is normal strength. Assessment of power in the lower extremities is also well done while the patient is lying down. Ask the patient to bring their knee towards their body. Andrika, please bring your, this is assessment of hip flexion. Push hard against my hand. Put your leg down. Keep your heel into the couch. Do not let me lift your leg. Hip extension. Slide your whole leg towards me. Hip abduction. Bring your knee towards the opposite knee. Hip adduction. Bend your knee. Keep it bent strong as you can. Knee flexion. Make your legs straight. Strong as you can. Knee extension. Bring your foot forward towards your face and keep it there strong as you can. Ankle dorsiflexion. Push down like you're stepping on the gas. Ankle plantar flexion. Bring your toe towards your face and keep it there. Toe extension. Curl your toes tight. Toe flexion. And fan your toes or spread them. 다음으로 코디네이션입니다. 코디네이션은 손뼉을 잘 칠 수 있든지 아니면 손을 이렇게 뒤집어 가면서 어딜 치거나 어떤 특정 행동, 좌우 혹은 팔다리가 코디네이션에 맞게 잘 움직일 수 있는지를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I really think of coordination as part of the motor exam because in order to do a finger-to-nose test, you need more than your cerebellum. So I count it as part of the motor exam. You may see in some other textbooks that it's listed separately as cerebellar. What I'm going to ask you to do is touch my finger, and when you do so, I want your elbow to be up in the air. Okay? Excellent. You don't want the patient doing this because sometimes they could have difficulty with cerebellar function, but if you allow them to stabilize, you might miss it. So therefore, you want the elbow abducted, and you want them to be reaching for the target. Touch my finger, touch your nose. Go back and forth. And change the target as they're going for their nose, not as they're going for your target, or you'll drive them crazy. Okay? So that's one test of cerebellar function, and you're looking for the fact that the test should be done nice and smoothly. There should not be any tremor. If there is an intention tremor, it's perpendicular to the direction that the patient's going in, as opposed to benign essential tremor, which is typically an up and down tremor. This is more of a perpendicular to the axis they're going. And the other tests we look for are rapid alternating movements. So, Andrika, I want you to take your hand and quickly flip it on your hand. Good. Okay, and the left hand. Okay, and this is very typical. You see that with the non-dominant hand, the patient appears somewhat clumsy. Again, don't overcall this. Okay, you can really tell who's very ambidextrous. Are you right-handed, Andrika? Yes. Okay. The other tests you can do are tests of rapid finger-to-thumb movements or individual digits to the thumb. As well, the patient can be asked to draw small circles on the back of their hand as fast as they can. And with the opposite hand. And again, that's an excellent test for bringing out handedness, and this should not be overcalled as abnormal. I'm now going to show you how to examine coordination in the lower extremities, and again, this is best done with the patient lying down. Andrika, I want you to take your heel and run it up your shin from your ankle to your knee. Okay. Now, if you do not tell the patient that you want them to be very neat when they do that, they may, just as Andrika, who's a naive patient, not perform that quite as nicely as you might like. And again, you don't want to overcall abnormalities. Andrika, this time I want you to pretend there's ink in your heel, and you need to draw a straight line all the way from your ankle to your knee. Try it again, please. And again, you can see now with better instruction, she does a much better job, and what might have appeared as abnormal is in fact normal. Another test of coordination is take the ankle and tap it on your knee. Try and tap the same spot consistently and go a little higher.
Excellent. Now, Andrika, take your right big toe and touch my finger. And touch it again. And touch it again. This is similar to the finger-to-nose test and can also be performed as an assessment of coordination. As well, you can ask the patient to rapidly tap your hand with their foot as if they're tapping a beat. Bigger taps. This will bring out problems with coordination as well as subtle weakness. Thank you. 다음은 딥 텐던 리플렉스입니다. 딥 텐던 리플렉스는 뭐 말 그대로 딥 텐던이 있는 데서는 다 검사할 수 있겠죠. 무릎 혹은 뭐 팔꿈치 이런 데서 검사할 수 있을 텐데 자극을 줬을 때 반응이 없으면 제로, 반응 1이면 그레이드 1인 경우에는 반응이 좀 약한 거, 정상일 때가 그레이드 2, 그레이드 3의 경우에는 반응이 조금 더 하이퍼한 거, 하이퍼 액티브한 반응, 그리고 그레이드 4일 때는 하이퍼한 반응을 보이면서 경련까지 있는 경우, 좀 심한 경우 그레이드 4까지 줄 수 있겠습니다. 딥 텐던 리플렉스는 보시는 것처럼 무릎 같은데 이런데 텐던 있죠. 이 텐던 인대에다가 자극을 탁 하고 줬을 때 내가 의도치 않게 나도 모르게 여기는 근육의 길이가 길어지죠. 근육의 길이가 나도 모르게 길어지면 이게 자세를 유지하는 데도 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게 혹은 자세를 잘 잡을 수 있게 하는 반사입니다. 반사, 리플렉스니까. 리플렉스는 내 맘대로 조절이 안 되겠죠. 그래서 길이가 늘어난 만큼 근육 길이가 늘어난 만큼 근육을 수축시키는 반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발이 여기가 근육이 수축을 하면 쿼드리셉스가 수축을 하니까 이 발은 앞쪽으로 당겨지는 위로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When assessing deep tendon reflexes, it is preferred to use a longer queen square hammer rather than the shorter deep tendon reflex hammers that are available. The patient should be advised to relax, reassured that you will not be hurting them, and you start by assessing the biceps reflex. I'm just going to tap my finger here. Try to relax your muscles. Side-to-side comparison should be made. Brachioradialis reflex. And the triceps reflex. Just relax your arm for me. And on the opposite side as well. As well, finger jerks can be assessed. Gently curl your fingers around mine, not quite so tight. Tap your own fingers, and you may observe a finger jerk. As in Andrika's case, this can be a perfectly normal reflex. Reflexes in the lower extremities are assessed at the knees and at the ankles. Make sure the patient is relaxed and that the knees are not touching. Gently flex the leg, find the tendon, and strike it with your reflex hammer. And you see a normal response, grade 2+. Compare it to the opposite limb. Same thing, 2+. The ankle jerk can be assessed in various positions, but a good way is to have the patient cross their leg over the opposite leg, relax the leg, apply a bit of a stretch to the tendon by dorsiflexing the ankle and striking the Achilles tendon, and you can see the response. And you would compare it to the opposite side to ensure symmetry. When assessing the plantar or Babinski response, a noxious stimulus is passed up the lateral aspect of the foot and then across the ball of the foot. This is not a pleasant test. Warn the patient what you're doing. Andrika, I'm going to pull a tongue blade across your foot, and I want you to try and keep your foot relaxed and not move it for me. The normal response, as you can see here, is flexion of the toes. Sometimes you have what is called a mute toe, which means it doesn't move one way or the other. But an abnormal response is to see the toe extend. That is called an extensor plantar response. I would encourage you not to use terms such as positive or negative Babinski response, as these are confusing. At times it may be necessary to examine the abdominal reflexes. These are superficial reflexes that are elicitable by using a broken tongue blade and gently scratching the surface of the skin in the 4 quadrants of the abdomen.
In a normal response, there is a reflex contraction of the abdominal muscle. This is best observed by observing in the quadrant where you stimulate and also watching the response of the umbilicus or belly button. And you can see in Andrika, all four quadrants have a normal response. 다음으로 감각신경계의 신경학적 검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각신경계 검사는 화면에 보시는 내용을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The sensory examination begins with the assessment of simple sensory modalities such as light touch, pain, temperature, vibration sense, before moving on to more complex tasks such as position sense, graphesthesia, which is the ability to recognize objects drawn in the hand, stereognosis, which is the ability to recognize a manipulated object, and assessment of double simultaneous stimuli for the assessment of extinction. As a general rule, begin distally and move proximally. Avoid calloused areas. 첫 번째로 이제 라이트 터치입니다. 팔이나 다리, 몸통 같은데 가벼운 촉각 자극을 줘서 촉각 인지가, 감각신경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검사해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The first sensory assessment will include light touch. Again, use your cotton ball with a tip and apply it gently without pulling it. Ask the patient to close their eyes and report yes every time they feel a stimulus. Yes. Yes. Compare side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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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d that feel the same on both sides? Yes. In a patient with no sensory symptoms, it is adequate to do a distal screen of all sensory modalities. The sensory examination in the lower extremities can be assessed with the patient either lying down, such as this, or seated. I will demonstrate it lying down. Again, start with light touch with the cotton ball wisp. Andrika, please close your eyes and say yes every time you feel a touch.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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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as you're screening, usually we examine within the dermatomes and go from side to side. 다음으로 통증과 온도 감각입니다. 이 방법은 아까 그 트리제미날 러브에서 했던 것과 유사한 방법이 되겠죠. 다만 이제 상처가 나지 않도록 좀 조심해 유의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Next, we will assess pain. Use a disposable safety pin, applying either the sharp or the dull side. Instruct the patient to close their eyes and report whether they feel sharp or dull. Sharp. Dull. Sha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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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ve proximally. Sharp. Dull. Sha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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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sessing all the dermatomes when necessary. As well, using a cold vibration fork, you can assess temperature. Andrika, tell me if this feels cold.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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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compare it to the opposite side. Pain and temperature are assessed again with a safety pin, using the sharp or the dull sides, asking the patient to keep their eyes closed and report whether the stimulus is sharp or dull. Andrika, please tell me if this feels sharp or dull. Sharp. Dull. Sharp. Sharp. Dull. Sharp. Etc.
Bear in mind that if you only touch an area with the dull side, you have not actually examined that area to a painful stimulus. Similarly, temperature can be assessed with a cold tuning fork by asking the patient to report if it feels cold to them. Is this cold?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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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me on the two sides? Yes. And move more distally as you continue to examine sensation. 다음으로 바이브레이션 센스입니다. 진동 감각이죠. 그래서 아까 썼던 튜닝 포크, 소리굽새 같은 걸 가지고 진동감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지 검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Vibration sense is assessed with a 128 Hz vibration fork. Strike the fork and apply it to the distal phalanx and have the patient report if they feel vibration. Yes. Tell me when the vibration stops. No. Apply it to your own digit, and you should no longer be able to perceive it as well, assuming that your sensory examination is normal. You can speed up the exam by applying it and gently touching the top of the fork, and that'll dampen it down. Tell me when it stops. No. Because it's very difficult to deliver this with the same intensity for each time. It is not adequate to just strike the vibration fork, apply it against the digit, and ask the patient if they can feel it. You should wait until the vibration has ceased. Yes. Vibration is assessed similarly to the upper extremities on the distal phalanx of the large toe. Do you feel a vibration? Yes. Tell me when it stops. No. And you could quickly apply that to your own toe and see that it is normal. As well as you examine more and more patients, you establish a repertoire of what is normal. 다음은 이제 위치 감각, 포지션 센스입니다. 여러분의 손가락이나 손, 발, 발가락 이런 것들이 굳이 보지 않고서도 좀 위를 향하고 있는지 아래로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감지할 수 있는 감각 기능 검사법이 되겠습니다. Position sense is assessed by taking the patient's hand, stabilizing the distal interphalangeal joint, and moving the finger either up or down. The movements should be so small that they're barely visible. The patient should close their eyes and report to you whether they feel their finger move up or down. Andrika, which direction is this? Down. And now? Up. And now? Up. And now? Down. And now? Down. And you should assess the patient at least 4 or 5 times, because bear in mind, if they're guessing, they're going to get it right 50% of the time just by chance alone. Position sense is examined by moving the toe up or down. Stabilize the distal interphalangeal joint and move the toe up or down. Andrika, tell me if this is up or down. Up. Down. Down. Up. And the patient with their eyes closed should report properly whether the toe is moving up or down. 두 점 식별인데요. 두 점 식별이 민감한 거는 그 소마토 센서리 에어리아의 넓이하고 그 다음에 그 측방 억제, 라테럴 이니비션 두 가지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라테럴 이니비션 메커니즘이 있는 손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얼굴, 입술 이런 데 굉장히 민감하고요. 등이나 발바닥 이런 데는 굉장히 둔감해서 두 점 식별하는 데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부위가 되겠습니다. Another sensory modality that can be assessed is two-point discrimination. This can be assessed either with calipers that can be purchased, or you can easily make a two-point discriminator using a paper clip such as this. When you do so, ensure that the two ends line up. You then instruct the patient that you're going to touch them with the paper clip, and they should tell you whether they feel 2 points or 1 point. Normal on the finger pads is 2 to 3 millimeters, so that's how far apart these should be. When you apply your stimulus, be sure to apply it so that 2 points are delivered simultaneously and that there is not a lag between the delivery of one and the other. So the stimulus, whether 2 or 1, should be delivered
at the same tempo. Andrika, please close your eyes and tell me whether you feel 2 points or 1 point. 2, 2, 1, 2, 2, 1. Excellent. 5 out of 5 times correct. This is a very useful test not only for assessing cortical sensation, but can also be used in a peripheral nerve lesion where you could distinguish between the median and the ulnar dermatomes in a patient, for instance, with carpal tunnel. In that condition, you would also expect light touch, pain and temperature to be diminished, but sometimes 2-point discrimination is the most sensitive test. 그 다음 그라페시아입니다. 이제 그래프라는 단어는 writing, 쓰다는 뜻이죠. 쓴다. 그 다음 뒤에 있는 단어는 인지한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많이 장난해 봤던 건데요. 손바닥, 등 이런 데다가 이렇게 뭐 글자 같은 거나 숫자 이런 걸 써주면 그게 뭔지 맞추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지 않아도 그 감각으로 이게 뭐 아주 복잡한 글자는 어렵겠지만 간단한 숫자나 뭐 영어 알파벳 아니면 뭐 그다음 기억, 니은, 디귿 요 정도는 쉽게 인지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Another sensory exam is that of graphesthesia, or writing numbers or letters in the patient's hand. Instruct them what is up and what is down, and then draw a number in their hand with their eyes closed and ask them to identify it for you. Close your eyes. What number is this? 3, Excellent. What number is this? 1, What number is this? 8. Excellent. Sometimes patients do make a mistake, and as long as they don't do so consistently, it's not abnormal. 스테레오그노시스라는 거는 이제 어떤 물체가 손에 들어왔을 때 그 물체가 미리 우리에게 익숙한 물체라고 한다면 보지 않아도 그게 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500원짜리 동전 아니면 무슨 연필 아니면 우리가 흔히 하는 뭐 마우스, 컴퓨터, 뭐 키보드 이런 거를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Stereognosis refers to the ability to discriminate objects manipulated in the hand. A good stimulus for this is different coins, or you can use items such as a safety pin, obviously closed, or a key. Place the item in the patient's hand, make sure they do not first visually identify it, ask them to manipulate it, and tell you what it is. Andrika, I'm going to put something in your hand. I want you to feel it and tell me what you think it is. Close Okay. your eyes. Go ahead, feel that. What is that? Dime. That's correct. And now, A nickel. very good. A disadvantage of stereognosis compared to graphesthesia is that the patient requires motor skills in order to manipulate the item, whereas with graphesthesia, even a patient who has a weak hand but preserved sensation should be able to identify the stimuli. 그다음 여러 가지 자극을 동시에 줬을 때, 그러니까 더블 스티뮬레이션, 그러니까 두 가지 자극을 동시에 줬을 때 자극이 소실되는지 더 증폭되는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검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촉각을 그렇게 여러 가지 더블로 줄 수도 있고요. 그다음 시각적인 거, 그다음 청각적인 거를 더블로 자극을 줬을 때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를 검사할 수 있겠습니다. Finally, we'll test for double simultaneous stimuli, which assesses for sensory extinction. You can also assess for visual extinction and auditory extinction, and I'll demonstrate those in a minute. What you ask the patient to do is identify whether a stimulus is delivered on the right hand, the left hand, or both hands simultaneously. Please close your eyes. Tell me if I'm touching your right hand, your left hand, or both at the same time. Right. Left. Left. Both. Both. It's important to ensure that the patient can first recognize a unilaterally delivered stimulus. If you do this visually, you ask the patient to look at your nose. Tell me if you see a hand moving on your right side,
your left side or both sides. Right, left, right, both, both. And auditory, you would snap your fingers on one side, the other, or both. Close your eyes. Left, right, both. 네, 이렇게 해서 감각신경에 대한 게 다 끝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서 있는 자세하고 걷는 걸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서 있는 자세, 스탠스인데요. 아주 오랜 시간이 아니고 잠깐이면 눈을 감고 있어도 우리가 잘 설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몸에는 우리 몸의 균형, 자세 이런 걸 유지해주는 여러 가지 감각과 운동신경계의 조화로운 그 반응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제대로 되는지를 검사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The final part of the neurological exam includes stance and gait. Ask the patient to stand with their feet together, and their hands can be by their sides. Some neurologists prefer to have the hands up, but this is not necessary. Close your eyes. Observe for any instability, and there is none. Open your eyes. You can also assess the patient's postural stability by doing a forced pull back or retropulsion test. Ask the patient to face away from you. Spread their legs comfortably apart. Stand close to them and deliver a quick pull back. Andrika, I'm going to pull you back. I want you to stand your ground and try not to falter backwards. Okay? Good. It'll be a little vigorous pull on your shoulders. Here we go. And you can see Andrika is able to maintain her postural stability. We'll do that one more time. And still she maintains excellent postural stability. In patients who have extrapyramidal syndrome, such as Parkinson's disease, you may see them retropulse or fall backwards. Therefore, it's very important to stand close enough to the patient that should they falter, you can capture them under the arms. As long as I'm close enough, I could capture even a large patient and maintain their safety. 네, 마지막으로 게이트입니다. 게이트. 걷는 거. 잘 걸을 때 똑바로 잘 걷는지 이런 걸 살펴볼 수 있고요. 뭐 파킨슨 환자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특별하게 걷는 자세가 따로 있죠. 그래서 이 걷는 자세만 보고도 어떤 질병이 의심을 해볼 수 있겠구나 라고 이렇게 유추 정도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발을 나란히 붙여서 걷는 텐덤 게이트가 제대로 되는지, 앞으로 걸을 때, 뒤로 걸을 때 이게 주춤거리거나 이렇게 좀 이렇게 우왕좌왕하지 않고 잘 걸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사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Finally, observe the patient's gait. As a patient walks, their ankles almost touch and the arms swing freely. If there's any question about an abnormality of gait, you could ask the patient to run or jog. And sometimes this will bring out minor instability or a problem with leg weakness. Finally, ask the patient to perform tandem gait by walking heel to toe as they would on a tightrope with eyes open. And you can make it just a bit harder by asking them to walk backwards. Ensure that they actually touch their heel to their toes, as some patients will fail to do so unless this is pointed out to them.